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론 2주차 2교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교시 하기 전에 1교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 학습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뇌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했죠. 전번 시간 유전적 요인입니다. 친척 내에서 정신분열병 발병 위험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뉴런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했죠. 뉴런, 그죠? 이러한 뉴런들이 수없이 우리 신체에 많은 기능들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수상돌기하고 수상돌기 세포체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핵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축색 전달하죠. 그죠? 축색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종말 단추로 이렇게 보내지죠. 그러면 또 다른 뉴런이 여기에 있죠. 그죠? 또 전달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뉴런에서 정보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활동 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 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 다음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제 자극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활동 이동 통로죠. 그죠? 여기서 시냅스 전달은 어떻게 되는가? 뉴런과 뉴런 사이 여기에 이제 시냅스 전달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곳이죠. 그죠? 앞서 얘기한 대로 축색을 통해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여기 보면 신경 전달 물질 분자들이 있고 시냅스 소낭들이 있고 여기에 있는 소낭들 각각 요것이 어떻게 시냅스 공간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어떻게 여기에 전달이 됩니다. 다른 요거 뉴런이죠. 그죠? 뉴런. 이것도 뉴런입니다. 이거죠. 그죠? 뉴런. 요 부분이죠. 그죠? 자, 이걸 배웠고요. 신경계 구조에 대해 가지고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가 있고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가 있고 이거는 체성신경계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불수의적 자율신경계는 알아서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자율신경계에서는 교감신경계 주로 에너지를 소모한다 했죠. 그죠? 부교감신경계에 에너지를 축적한다 했습니다. 뇌는 약 1.3kg 정도 되고 300억에서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피질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요. 시상이 있고 그리고 뇌하수체가 있으면서 뇌하수체 그리고 편도가 있고 요거 해마 그리고 연수가 있고요. 소뇌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 대뇌 피질에는 측두엽이 있고 말을 담당하는 브로카 영역이 있고 전두엽, 의사결정하는 전두엽, 신체 움직임을 관장하는 운동 피질과 체감각, 감각 기능을 담당하는 감각 피질이 있고 두정엽, 지각을 담당하고 후두엽, 시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 그러니까 요거는 베르니케 영역, 언어에 대해 가지고 담당하는 베르니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척수 뭐 이렇게 각각 나눠집니다. 자, 이번 교시는 여러분들 이어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죠? 자, 연수에 대해 가지고 정확히 여러분들 한번 알아보면 연수죠. 그죠? 뇌신경을 통해 가지고 호흡, 심장 박동, 구토, 기침, 재치기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행동을 담당한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여러분들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연수라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뒤를 밑으로 이렇게 다 연결하게 되겠죠. 그죠? 연결되겠죠. 자, 다음 소뇌가 있죠. 그죠? 이 소뇌는 빠르고 정교한 운동, 어떤 운동이라 했습니까? 피아노를 친다든가 바느질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 작동하게 됩니다. 또 신체 평행을 유지를 합니다. 소뇌가.
자, 시상. 요것도 전번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죠. 시상. 보는 거죠. 그죠? 상을 보는 거죠. 그죠? 요거 시상은 자, 되뇌 피질. 이 되뇌죠. 그죠? 되뇌 피질 이쪽에 있는 되뇌 피질에 투사하는 주요 감각기관의 최종 중개소 역할을 한다. 중개소 역할.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뭐 오고 가고 예. 뇌하 수체에서 오는 것을 시상에서는 되뇌로 전달을 하고 중개소 역할을 한다. 자, 다음은 시상하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상하부. 요건 뇌하 수체에서 여기에 들어온 뇌하 수체가 여기 있죠. 그죠? 뇌하 수체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호르몬을 어떻게 분비할 것인가, 많이 분비할 것인가, 적게 분비할 것인가 하는 호르몬 분비를 통제하는 것이 이 바로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해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해마는 뭐냐? 측두엽. 이 측두엽이 있습니다. 여기에 옆에 지금 요 단면도가 되겠죠. 그죠? 측두엽의 전두 구조물. 이제 전두란 것은 앞에가 전두죠. 그죠? 후두죠. 그죠? 전두 구조물로 해마는 자, 학습하고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교재 여러분들 53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해마에 대해 가지고 교재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십시오. 1926년에 태어난 HM이라는 학자는 7세 때 자전거 사고를 당해가지고 5분간 의식을 잃었다. 3년 후 그는 간질 증상을 나타냈고 16세가 되어서 간질 증상이 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M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가지고 1953년에 뇌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26살쯤 됐죠. 그죠? 뇌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이 뇌 수술을 받은 목적은 간질 발작이 한쪽 어떤 뇌의 반구에서 다른 쪽 반구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리고 좌반구하고 우반구를 연결하는 뭐 좌반구가 있고 우반구가 있겠죠. 그죠? 연결하는 뇌량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 경과는 이제 좋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언어 사용 또는 지능 검사에 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 기능의 손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기억 기능. 기억 기능. 수술 전 경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수술 후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가 있었고 이 해마라는 부분 손상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좌우 뇌의 좌와 우를 이쪽 좌와 우를 뭡니까? 분리하는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손상이 되다 보니 그 이전 기억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수술한 이후는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게 그 해마가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뇌 중에서 측후두엽,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자, 후두엽 1차 시각 피질이 있어가지고 시각을 처리한다 이겁니다. 시각 처리 후두엽. 측두엽은 청각입니다. 다음 전두엽은 움직임을 계획하고 또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운동 피질과 관계된다. 전두엽. 두정엽은 공간 내에서 신체적 위치 또 운동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두정엽입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다음 되뇌 반구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잘 나타나 있죠. 좌반구가 있고 우반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죠? 시각, 눈이죠. 그죠? 왼쪽 시야야, 오른쪽 시야. 자, 그런데 왜 오른쪽 시야에서는 연필로 뭐 수학이든지 언어든지 공부를 합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뭐가 보입니까? 연필, 공부하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왼쪽 뇌로 들어갑니다. 왼쪽에 있는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네. 자, 여기 여러분들 설명해도 우방구는 음악하고 미술하고 지각, 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왼쪽 요거는 수학, 언어, 논리 이런 것을 담당하는 왼쪽 시야로 자,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잠시만요. 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디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공간구조하고 얼굴, 그리고 음색, 비언어적인 사고, 즉 여기 나와 있는 좌반구 되어 있는 수학, 언어, 과학, 논리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합니다. 예. 여기는 우방구인데, 예. 우방구는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예. 음악하고 미술하고 공간하고 예. 직관적인 기능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예. 여기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받는 것이 오른쪽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뭐 다른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알고 이 좌반구의 뇌, 말하기, 쓰기, 읽기, 일치, 언어 중추, 계산. 우반구는 공간구조, 얼굴 제인, 음색, 또 비언어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 정도로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뇌의 구조적 이상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영상이 있죠. 그죠? 정상적인 뇌하고 여기 보면 조현병 환자의 뇌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예. 여기 이렇게 차이를 한번 보니까 요 뇌에 시커멓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당연히 이제 시커멓게 이제 좀 확대가 되었지만은 크죠. 그죠? 예. 이게 이제 크다는 것은 이 뇌가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죠? 뭔가 요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이렇게 요 부분이 그죠? 이게 크다는 건 조현병 환자. 그래서 이 조현병 환자는 망상이라든가 환청이라든가 와해된 언어, 두서 없는 말, 또 정서적으로 둔막, 정서적으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이 조현병이죠. 그죠? 말 많이 들어봤죠. 조현병 환자.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환청이 들린다든가 이렇게 하는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뇌를 보면 이 뇌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이와 관련해서 뇌의 기능, 뇌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신경계통은 어떻게 되는가, 뇌의 각 구조는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뇌와 관련해 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걸 판별하는 것은 과거에는 앞에서 전번 시간에 설명한 대로 과거에는 여러 과학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뇌를 즉 죽은 사람의 뇌를 이렇게 열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을 열어가지고 막 시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죽은 사람을 갖고 뇌를 연구하기는 제한됩니다. 자,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CT하고 MRI죠. 자, 그러면 CT하고 MRI가 있는데 CT, MRI는 어떤 것인가? 예. CT는 컴퓨터 뇌 단층 촬영술을 CT랍니다. 예,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예, CT랍니다. 자, CT하고 그러면 MRI하고는 차이는, CT는 어떻게 보면 단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MRI는 입체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 뇌 단층 촬영술 보십시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뇌의 이 단면 이렇게 하는데, 예. MRI는 예, 이쪽으로도 촬영하고 이쪽으로도 촬영하고 여기 수직도 촬영돼가 입체적으로 촬영해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로 세로 뭐 이렇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T 촬영하고 MRI 촬영하고 병원에 갔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쌉니까? 즉 MRI 촬영하려면 뭐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해야죠. 그죠? 왜? 장비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몇 억씩 하죠. 그죠? 장비 이 한 대가. 예. 자, 그래서 CT와 MRI를 통해 가지고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뇌 구조를 연구를 해보니 앞에서 설명한 조현병 환자는 뇌 앞부분 전두엽 부위 이것은 정상인 뇌에 비해 가지고 위축되어 있다 했죠. 작아졌다 했죠. 그죠? 손상을 입고. 그리고 전반적인 뇌의 크기도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현병을 가진 사람하고 강박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뇌실은 뭐냐면 뇌 속 나비 모양으로 나비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 뇌척수액이 차 있는 부분, 이걸 뇌실이라 합니다. 예. 뇌척수액이 차 있는 부분이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더 크다는 겁니다. 더 크게. 예. 뇌척수액이 너무 크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더 크다는 거죠. 조현병 그리고 강박증 갖고 있는 사람. 뇌척수액은 적절한 크기로 있어야 되는데, 예. 정상인에 비해 가지고 더 크다는 거죠. 그죠? 더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네. 뇌의 상태를 보고 조현병 또는 강박증 환자들을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 자기 공명 영상법, 네. 이게 뭐냐면 MRI입니다. 자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이용해 가지고 생체의 임의의 단층상을 얻을 수 있는 첨단 의학 기계 또는 그 영상법을 자기 공명 영상법 MRI라고 합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람 뇌하고 또 알츠하이머병. 예, 알츠하이머병은 어떤 병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단백질에 의해 가지고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가지고 발생하는 뇌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병 여러분들 들어봤지만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질환이다. 퇴행성 질환. 자, 서서히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기억력 포함해서 인지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악화가 됩니다. 인지 기능이 악화되면 제대로 분별을 못합니다. 사리 분별을 못하죠. 그러면서 이건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이 알츠하이머병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약물 복용을 통해 가지고 늦추느냐, 천천히 진행되도록 하느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뇌가 건강한 사람 뇌 보십시오. 여기 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떻습니까?
그죠? 막 줄어들죠. 그죠? 이상하죠? 네. 여기 특히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신경전달 물질의 어떤 이상과 관련해 가지고 신경전달 물질 이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병입니다. 자, 조현병.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조현병이다 무슨 병이다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용어를 하든가 참 모르더라도 조현병에는 그러면 어떠한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이 있는가?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조현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알츠하이머병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러한 물질, 이것이 뭡니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감소가 되다 보면 치매와 같은 그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울증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이 뭡니까? 감소한다는 겁니다. 감소, 즉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로토닌 우울증. 강박증은 요것도 세로토닌이고 정상인보다 적게 활동한다. 뭐 과소활동, 적게 활동한다. 똑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나머지 여러분들 조현병과 알츠하이머병, 우울장애, 강박장애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능적 이상과 관련해 기능적 이상입니다. 자,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 뇌입니다. 요거는 이제 정상적인 뇌죠. 그죠? 정상적인. 강박증은 다르죠. 그죠? 이제 단층 촬영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이상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뇌 활동 내지 뇌들이 되겠죠. 그죠? 활동을 하고 있는 요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다 잠식을 하고 이 부분, 이 노란 부분이 자꾸 확장이 되죠. 그죠? 이렇게. 좋지 않는 거죠. 그죠? 이 부분들이 막 확장이 됩니다. 강박증은 여러분들 본인 의지하고 무관하게 막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고 장면이 막 떠오릅니다. 불안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강박증이라 합니다. 강박증. 손을 막 흔든다든가, 뭐 다리를 계속 흔든다든가, 불안해하고 겉에서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죠. 그런 강박증을 가진 사람도 뇌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걸 기능적 이상이라 합니다. 강박증. 자, 다음은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자, 그러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의욕이 저하되죠. 그죠? 우울감 이런 증상들을 자꾸 나타나죠. 그러면서 다양한 인지하고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키죠. 그러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 매우 이건 위험하죠. 그죠? 우울증.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 우울증도 약을 복용한다든가 뭐 진료,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겠죠. 또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방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뇌 중에서 우울증 뭐냐면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울증이다 했을 때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이걸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우울증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울증은 다양한 생화학적, 또 유전적, 환경적 요인, 복합적이죠. 그죠? 생화학적이며 유전적이고 환경적 이러한 요인들이 우울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신경심리검사에서 나타나는 이상. 자, 신경심리검사.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검사는 환자의 감각 기능 또는 운동 기능, 인지 기능에 과연 어떠한 이상이 있는가? 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뇌가 손상된 부위 어딘지를 또 알 수가 있죠. 요 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심리 검사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 CT라든가 앞에서 설명드린 MRI 단층 촬영 요 기법이죠. 그리고 PET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BNA 검사, 벤튼 신경심리 검사도 있고요. 레이킴 메모리 테스트도 있고요. 레이킴 메모리 테스트는 기억 장애를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검사로서 김홍근 박사가 개발한 국내 최초 표준화된 기억 검사를 레이킴 메모리 테스트입니다. 요 김을 닦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 가지고 발견된 대표적인 연구 결과 조현병 환자의 70% 정도에서 안구 운동하고 정향 반응에 장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향 반응은 여러분들 안구 운동은 이해되죠? 정향 반응을 간단히 알아보면 동물에게 새로운 자극이나 상황을 제공했을 때 나타나는 각성 반응입니다. 이 각성 반응은 뇌파가 속파형입니다. 여러 가지 파형이 있는데 속파형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각성 반응. 뭐 깊이 있게 여러분들 전문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향 반응이 있다. 안구 운동에 장애가 있다. 조현병 환자. 이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또 환자의 주의력하고 주의 집중력에 장애가 있다는 것도 신경심리 검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여기 보면 MAS 있습니다. 근육 경직 척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메모리 어시스먼트 스케일스 MAS 검사. 요거는 이제 시각 재생 과제의 하나의 예입니다. 자, 요 MAS는 정상 집단하고 임상 집단, 실험을 하는 것은 임상 집단이죠. 그죠? 정상적인 집단하고 임상 집단에서 기억 기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 손상이라든가 치매 또는 노화에 따른 기억 손상 유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원형으로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있죠. 그죠? 여기도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검사를 합니다. 시각적으로 봐가지고 안구 또는 여러 가지 자극, 정량 반응, 과연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 뇌 손상이라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제대로 이걸 판단할 수 없겠죠. 이게 마른 목골인지 또는 사각형인지 정삼각형인지 삼각형이 몇 개인지 여러분들 요 삼각형이 몇 개입니까? 몇 개 보입니까? 하나, 둘, 몇 개? 세 개, 띵동땡. 그렇죠? 여기는 삼각형이 몇 개입니까? 두 개요? 아니죠. 세 개?
그렇습니다. 몇 개, 왜 그럴까요? 하나 있죠. 둘 있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둘밖에 없는데 여기 있죠. 셋 있죠. 네.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알츠하이머 공익 광고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치매를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 여기 할머니가 있죠. 그죠? 뭘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뜨개질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에게, 우리 아들 또 우리 딸에게 줄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따뜻한 장갑을 손수 떠가지고 선물로 주려고 즐거운 마음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자, 장갑이면 통상 요렇게 만들죠. 그죠? 목이 뭐 약간 길더라도. 그런데 여기는 1m, 2m. 즉 장갑이 되면서 여기는 뭔지 몰라도 다 윗도리가 또 될 수도 있는, 예, 목도리처럼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냐면 알츠하이머 병,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가, 또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공익 광고 사진입니다. 자, 요건 이제 뇌를 스캔한 MRI 영상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죠? 나중에 적어지죠.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죠? 남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신을 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엄마가 들죠.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결혼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건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뇌를 스캔해가지고 MRI 영상을 통해 가지고 사랑과 결혼, 출산, 행복했던 순간, 그러다가 알츠하이머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사라진다.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 행복, 사라집니다. 이 마지막에는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뇌도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알츠하이머병의 무서움을 전달하는 그러한 광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생각하고 다양한 활동을,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늙은 젊은이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성격적 요인에 대해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도 미리 잘 읽어보시고 또 토익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A조는 3장에 있는 성격적 요인 중에서 성격의 특성하고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은 무엇인가? 에릭슨의 인간 발달 8단계란 무엇이며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단계에 대해 가지고 첫째 시간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A조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상이 형성되게 되겠죠. 이때 상대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발표하고요. B조는 대인 사고에서 의미 추론 과정, 의미 평가 과정, 대처 결정 과정에 대해서 연구 발표하고, C조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대인 기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 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요.